안녕하세요. 사례 강의하고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문제 풀이 강의인데 이 사례 강의에서는 기출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정답 찾고 목차 잡는 거, 그 다음에 간단한 내용 정리, 특히 2차 시험은 내용 암기도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5월부터 마음 먹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오는데 이게 처음에 어렵습니다. 1차를 합격했어도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어떻게 분량 늘리게 하는 줄 몰라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포커싱 맞춰서 했던 게 사례 강의고, 기출문제 강의는 기출문제만 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기출문제에 대해서 결론과 목차 잡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는 출제 그 취지, 뭘 참고해서 문제 출제했는지를 말씀드려요. 얘는 내용 정리할 때 이쪽 포커싱 하면은 기출 경향성에 부합하고 있습니다를 잡아드리고 싶은 거야. 2차 특허라는 게 연관성을 하자면 굉장히 방대한데 그 중에서 기출 경향이 이쪽이면 이쪽만 자꾸 공부하면 전혀 시험 문제 합리적인 결과가 안 나오니까 과거에 어떤 것을 교수님께서 주목을 했는지 살펴서 앞으로는 교수님께서 그럼 또 이런 방향으로 하겠구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례 강의하고 차이점입니다. 이 부분은 사례 강의하고 똑같이 공식화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결론 찾기 같이 할 거고, 목차는 제 공식 5점 당일 목차, 묻는 바 문제는 묻는 바대로. 이거 전부 다 제가 기출문제 분석한 다음에 저만 만든 제 유일한 공식인데 기출문제 분석하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올해 기출도 정확하게 제 공식대로 나왔었는데요.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출 강의에서는 모든 기출문제 풀지는 않을 거고 최신 거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게 경향성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변호사 기출도 몇 개를 볼 거예요. 변호사 기출에서 나왔던 쟁점이 변리사 기출에 나온 적이 있어서 참고할 겁니다. 다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변호사 기출보다 변리사 기출이 훨씬 어려우니까 이런 쟁점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만 하고 사례집에 있던 문제들로 다시 좀 자세하게 풀어야 됩니다. 저거 먼저 볼까요? 이거는 우리 GS에서도 비슷하게 연습을 했었는데 기출문제집 224페이지 21년도 10회차 변호사 시험. 얘도 같이 한번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험장 가면 문제 읽고 초안 잡고 답안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는데 문제 읽을 때 동그라미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디다 하는 거냐면 구체적 판단이라고 사안포섭하는 부분 에다가 써먹을 단어로 의심되는 거 동그라미 해놓는 거예요. 이게 과연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몰라. 근데 특허법에서 쟁점이 됐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먼저 쳐놓는 거죠. 그거 같이 연습도 같이 하겠습니다. 갑은 의대 졸업 후 다 필요 없고 수련의와 전공이 필요 없고 성형외과 전문이 필요 없고 자격을 획득했다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는 건 동그라미 하나도 칠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GS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성형외과 쪽으로 방향성을 잡은 이유는 의료행위, 미용행위 할 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피부과 성형외과입니다. 이거는 의사분들은 기분 나빠하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래서 성형외과, 피부과 이쪽으로 잡습니다. 미용행위, 의료행위 시험 문제를 낼 때에는. 이후 갑은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했는데 쓸데없는 소리고 왼손과 오른손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양손잡이의 특징을 살려 쓸데없는 소리,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성형 방법을 사용해 고객들 사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동그라미. 우리 시험에 얘 나올 때 됐다고 했습니다.
29조이랑 각호 지위. 이거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A를 추론했는데 그 전에 사실 A가 있었는데 이게 공지로 있었으면 나 신규성 없는 거고 공연실시로 있었으면 나 신규성 없는 겁니다. 반대로 비밀 또는 노하우로 있었으면 나 신규성 있는 거고 노하우로 실시되고 있었으면 나 신규성 있는 거. 이 문제. 특히 이 문제로 출제하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내가 A라는 것을 생산을 하거나 여기는 방법 발명이니까 사용을 하고 있었어. 뭐 시술을 하고 있었어. 이게 사용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통상이수자 입장에서 누구나 반복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노하우 실시인 거고 유명해지긴 했지만 환자들이나 통상이수자 의사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건 잘 몰라. 근데 그 성형외과가 되게 잘한다고 유명해. 이건 노하우 실시인 거야. 코카콜라가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그 맨날 설명할 때 노하우라고 하잖아요. 방금 동그라면 유명이라는 게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따라서 29년 각호지위가 될지 말지가 결정돼요. 이 어떻게는 출원시 통상이수자 입장에서 똑같이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게 알려졌다고 29년 각호지위. 성형의료업계에서 갑의 쌍꺼풀 수술 방법이 정형성을 획득하자 갑은 본격적으로 성형외과 분야를 학문적 연구 쓸데없는 소리 박사과정에 진학한 갑은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노화로 상안검이 처지는 질환 동그라미. 이게 지금 다 문제 읽기 할 때 시험장에서 실제로 하셔야 될 행동들입니다. 무슨 증, 무슨 질환. 이와 같이 질병 얘기가 나오면 의료행위 쟁점입니다. 겉보기 모습 개선. 미용행위 쟁점. 이거 우리 시험에 2차에 한 번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의료행위, 미용행위. 노화로 상안검이 처지는 질환. 대놓고 질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의료행위야. 의료행위 유출하는 방법은 사례 강의나 기본 강의나 팔레시마 강의에서 다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우리 쪽에 나올 때가 됐으니까. 스텝 1, 청구항 버라고 했어요. 여기 방법 발명으로 써 있어야 됩니다. 물건 발명이면 무조건 의료행위 아닙니다. 그다음에 스텝 2, 또 청구 범위 봅니다. 동물로 한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거 GS에서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3, 발명의 설명 보는 거예요. 목적 효과가 질병과 연관이 있다, 의료행위. 질병이 아니라 겉보기 모습 개선이다, 미용행위. 질병과 겉보기 모습 개선을 둘 다 써놔 있다? 그럼 분리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의료행위로 간주. 그 라인. 효과적인 눈 성형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 이거 방법이다. 물건 아니죠.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효과적인 상황과 수술 방법으로 정했다. 갑이 연구 중인 눈 성형 수술 방법은 기존의 방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방법. 이거 동그라미. 이게 신규성 얘기하는 겁니다. 공지된 거하고 다르다. 수술 부위가 작아 피부의 흉터가 거의 남지 않을 뿐 아니라 회복 시간도 단축하는 현저한 효과. 이거 동그라미. 이거 진보성 얘기하는 겁니다. 신규성은 종래에 게시된 바 없다. 진보성은 종래에 게시된 바 없으면서 종래에 게시된 것보다 예측 불가 효과가 갖는다. 이 예측 불가 효과는 우리 뭐 GS나 이런 데서도 많이 했지만 이미 선택 발명으로서 연습 많이 했었죠. 똑같은데 구성의 곤란성이 있거나 효과 현저성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이 효과 현저성이라는 것은 이질적이거나 양적 현저를 말하는 거예요. 얘는 대등한 효과라 할지라도
곤란한 게 있으면 진보성을 주는 거고 방금 현저성이 있다며. 그럼 그 문장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 연습. 이게 1차를 합격했어도 사례 강의에서 문제 읽고 결론 찾는 연습이 안 되면 절대 추출을 못하는 2차만의 특유한 여러분들 습득하실 능력 되겠습니다. 그런 거 잡아드릴게요. 기출 강의에서도. 갑은 성형을 위한 눈의 수술 시에 특히 자신이 새롭게 만든 고리형 수술반 동그라미. 이거 물건이잖아. 이건 의료행위 절대 쓰면 안 돼요. 물건 발명은 산업성 연관성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 바늘은 기존의 일자형 수술반과 비교할 때 길이가 3분의 1가량 짧고 이거 동그라미. 이거 기존 바늘하고 다르다는 소리예요. 신규성 얘기하는 겁니다. 특수한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 이것도 신규성 얘기하는 거고 수술을 쉽고 빠르게 하고 수술 자국을 작게 하는 현저한 효과. 이거 동그라미. 이거 진보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극적으로 수술반은 얘기가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문제 읽을 때는 의심되는 사안들은 동그라미 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동그라미를 치지 않고 읽으면 소문제 읽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 순간 초원 잡는 시간 지나치게 길어져요. 시험장에서 실제로 한 2번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3번, 4번 반복해서 읽으면 절대 2시간 내에 4문제 못 풉니다. 동그라미 쳐야지 읽는 숫자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번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한 갑이 박사과정 입학 전에 시술했었던 미용을 위한 성형 방법으로서 이것도 일단 동그라미 미용 방법. 이거 의료행위 쓰지 말라는 소리예요. 쌍꺼풀 수술 시 양쪽 눈을 자연스럽게 수술하는 방법은 갑의 성형외과 의원에서 공개적 시연 동그라미. 공개 시연이 29년 각호지가 됐냐 안 됐냐 치는 겁니다. 공개 시연으로서 출원 시 통상 일정에서 쉽게 반복 재현 가능한 건 이건 공연 실시. 그게 안 되는 거면 노하우 실시가 될 수 있는데 다만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보통 의사의 공개 시연은 공연 실시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와 같이 수술 방법이 공개되고 1년 동그라미. 이게 30조 기간입니다. 1년 지난 뒤에 갑은 그 수술 방법을 추론했다. 여기서부터 도출하시면 좋은 것이 신규성이 없는데 1년이 지나버렸다. 그래서 의사의원 공지를 할 수가 없다. 본인이 시연했잖아. 의사의원 공지죠. 의사의원 공지를 할 수 없나? 여기까지 도출하면 참 좋죠. 갑은 치료 방법이 아니. 야, 이 대놓고 얘기한다. 미용행위라고 하죠. 29조의 신규성을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미용행위에 대해서 29조랑 본문을 충족하는지를 설명하시오 하면 그 의료행위, 미용행위 쓰는 건데 미용행위에 대해서 신규성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행위, 미용행위를 쓸 필요는 없는 거고 신규성으로 가는 겁니다. 연습해보면 여기까지 스텝 1 문제 읽기 끝난 거고 이제 스텝 2 초안 가는 겁니다. 정답. 초안 잡는 건 사례 강의에서 바로 했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적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신규성 충족 안 돼요. 판단 기준. 이 퉁쳐조짐 10조문으로 돼 있어서 이거 묻는 바 문제로 잡아주세요. 지금 변호사 기출이 우리하고 점수 배점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가, 나 해서 묻는 바 문제로 목차 잡아도 될 것 같아요. 퉁쳐서 10점 돼 있는데요. 아니면 이걸 이제 5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얘 29조랑 각호지게 쓰는 겁니다. 5점이었으면 제목이 싫다면 목차 하나 잡으면 되고 묻는 바는 그 목차 하나 잡으면 되니까 목차 하나인데 그 하나를 29년 각호지로 쓰는 거야. 이걸 연습해야 됩니다. 2차 할 때는. 지금 문제되는 쟁점이 2가지가 있어요. 공개 시연이 29년 각호지인지고 1년 넘었기 때문에 30조가 되는지인데 30조를 여기다 쓸 필요가 그러니까 같이 써도 되는데 나번 문제를 읽으면 1년을 넘지 않았다면 이게 대놓고 30조 쓰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가번에다가 30조를 충실하게 써버리면 나번에서 쓸 말이 없어지기 때문에 가번에선 30조에 대한 분량을 줄였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29조랑 가쿠지와 30조가 가번에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두 개를 분량 조절 없이 자세하게 써버리면 나번에서 쓸 말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목차 잡을 때 연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싱은 29조랑 가쿠지로 잡았고요. 29조랑 가쿠지로 포커싱 잡아서 의도 29조랑 가쿠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에 나는 30조 불가를 간단하게 써도 되는 거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나번 문제가 없었고 이게 6.7점이었으면 제 공식에 따르면 이 목차가 필요하죠. 그러면 29점 가쿠지 목차 하나, 30조 목차 하나, 30조 반드시 써야 돼요. 가번에. 근데 나번이 같이 있었고 전체적인 배점이 나번과 합해서 10점이기 때문에 30조에 대해서 위치 조절을 한 겁니다. 답지 보면 사례 강의하고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강의에서도 답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조금 좀 건너뛰고 정답과 목차 잡는 거 위주로 잡아보겠습니다. 문제 1번 제일 끝에 정답 226페이지 4번 구체적 판단 및 결론. 갑의 수술 방법은 출연 전 갑이 공개시연, 공개시연 아까 동그라미 했던 거 그런 걸 사안포섭이라고 합니다. 설문에 써있던 행위, 문장 이거 자체를 답안지에 집어넣는 거 이걸 구체적 판단이라고 하고 사안포섭이라고 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의 통상의 숫자가 쉽게 반복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 이게 정답친 거야. 예, 신규성 충족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목차 3번 완목차 잡았습니다. 29조 가쿠지. 판례는 법원의 실시에 의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쉽게 반복 실시할 수 있으면 공여 실시라고 한다. 이거 우리 실전 GS에서도 했었나요? 불특정 다수인이 발명의 내용을 인식 가능한 상태. 이 발명의 내용이라는 게 제가 1차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2차 판례 심화 강의에서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 조금 논란이 있는 분야고 논문에서만 등장하는 단어긴 해서 판례에서는 일부 등장한 단어긴 합니다. 이 발명의 내용이라는 게 쉽게 실시 가능할 정도 이걸 의미한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마치 40조 사망위로하고 비슷하게 공개 시연으로서 40조 사망위로 기준하고 비슷하게 출원시 통상시 왔을 때 그거 나도 효과 정확하게 알고 나도 따라할 수 있겠다. 이 정도면은 공여 실시. 그리고 1차나 2차 판례 시강에서 했던 거는 이 쉽게 실시 가능하다 했을 때 뭐 이런 표현도 썼었죠. 통상의 분석 장치를 통해서 그 통상의 출원시 기수 상식 집어넣는 거거든요. 저 통상의 분석 장치는 물건 발명일 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의료행위 말고. 물건 같은 경우는 2 이상의 성분을 섞어서 만들다 보니까 만들어진 최종 제품에서 어떤 성분들을 섞었고 그 성분들의 함량이 무엇인지를 분석 장치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면 공여 실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노하우 실시. 그 다음에 공연 실시 29점 가코지로 잡았고 이거 전부 다 사례제인등에 있는 문장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요지. 정답 치면서 법령의 태도, 판례 태도, 실무의 태도를 살핀다. 성형외과 은서 공개 시연행위 아까 동그라미 쳤던 겁니다. 이걸 29점 가쿠지로 볼 수 있는 정답 정확히 친 거죠. 그 다음에 4번 만약에 위 수술 방법이 공개된 지 1년이 넘지 않았다면 감액 출원범위 신규성 충족하든지 3조 1항1호 야 이거 봐봐 이거 저 변호사 시험은 좀 쉬워요 문제가. 우리는 절대 이렇게 친절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놓고 3조 쓰라는 소리잖아. 정답 30조 된다 1년 지나지 않았으면 판단 기준 완목차 잡으면 됩니다. 30조 요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6점 이상으로 나오잖아. 6점 이상이면 투목차죠. 5점 당일목차니까. 그러면 3조 요건 쓰고 3조 사망 쓰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사례 강의나 GS에서 많이 연습을 했었어요. 30조는 목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의의는 30조로 쓰면 되고 바로 답안지 볼까요? 227페이지 5번 결론 1번 갑의 수술 방법은 공개 시연으로 갑의 의사에 공지되었다. 이게 가번에서 친 결론이었고 그 다음에 2번 출원 시 공지에 주장하지 않았어도 3조 사망 쓰는 거죠. 수술 방법 공개 후 1년 안에 출원했으므로 보완 수술을 납부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투목차로 써놨네요. 3조 요건하고 3조 사망.
전형적인 목차입니다, 사실 이거. 그 다음에 절차라는 건 이제 지겨울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체의감성을 쓰면 되는 거예요. 1차 때부터 우리 했던 거. 의의는 30초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갑은 자신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기술한 상한건 수술 방법을 의료행위로 한정해서 인간의 치료 동그라미, 인간 동그라미. 치료가 이거 친 거고 인간이 이거 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어딘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이거 친 거. 1, 2, 3를 한 문장에 다 친 거야. 인간의 치료를 위한 상감수 수술 방법 발명으로 추론하였다. 갑의 치료 발명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 대해서 29조 산업사용 가능성과 32조 불특허 발명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이 묻는 바 문제. 묻는 바대로 목 찾아보시면 됩니다. 29장은 의료행위에 대해서 내용 쓰시면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미안한데 의료산업만큼은 발전을 시킨 걸 좀 자제하겠다. 이 라인. 그 다음에 32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지금 시대하고 안 맞습니다. GS나 이런 데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는 정신병원이나 뭐 아니면 뭐 병원에서 사람 자유의지를 묻지 않고 묶어놓고 치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무리 효과가 치료가 된다 하더라도 공소장속에 위배된다고 봐요. 그거를 묶어놓고 하면. 그래서 의료행위가 혹시라도 사람 묶어놓고 하는 거면 29조이란 본문만이 아니라 32조 위반도 될 수 있지 않을까가 90년대 때 논의가 있었어요. 90년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바로 뉴스 나오고 병원 망합니다. 현 시대하고는 어울리지 않아서 아마 출제 안 될 거예요. 32조는 그겁니다. 신체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방법. 이러면 32조 위반.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답안지 한번 보시고 3번. 갑이 박사과정으로 등록한 대학원은 비공개 동그라미. 이거 일단 계속 아직은 비밀이야. 이거 까는 겁니다. 비공개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사실 논문 심사는 1차 때부터 많이 말씀드렸지만 교수님들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본 상태에서는 이건 아직 공지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건 이거 대놓고 비공개 줬고 논문 통과를 승인했다. 이에 갑은 도서관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고 갑의 논문은 분류 작업을 위해서 공중에 공개되지 않은 채 동그라미. 이것도 비밀 아직 깔고 가는 거야. 방치되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PDF 파일 등 그 밖의 다른 저장 매체가 도서관에서 열람 가능한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거 박사학위 공개 시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올드한 문제죠. 이것도 90년대 판례입니다. 90년대 당시에는 PDF로 뿌리는 게 없었다 보니까 그 90년대 판례를 현재의 PDF 뿌리는 거와 접목시켜서 교수님께서 출시를 하신 거예요. PDF로 뿌려주면 그 순간 공지가 되니까 그것도 없다고 보고 우리 90년대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랬을 때 네 그 판례 한번 써봐. 이런 뉘앙스입니다. 굉장히 올드한 거죠. 32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갑의 논문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도중 도서관 창고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이것도 요즘에는 문제 출제 안 될 겁니다. 현재 경향하고 안 맞아요. 박사 논문 29조랑 각호지 시기일기. 이 1차 시험에 간간히 출제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디펜스 교수님들이 어택하는 거 논문 심사라고 이런 표현을 내요. 그 다음에 제가 사서 했다고 했었죠. 도서관에서 프린트한 다음에 대여를 해주려면 바코드 붙여 놓습니다. 그 작업. 그리고 이제 서가에 있거나 진열하는 거. 여기서 판례가 이 시점부터 29점 각호지이다. 이 시점 아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여기는 비밀 유지 의무 있다. 여기가 논리가 안 맞거든. 여기가 논리가 안 맞아서 시험 문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는 판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는 비밀 유지 의무 없습니다. 제가 사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29장 각호지가 논리적으로 맞아요. 비밀 유지 없는 불특정 다수. 이게 비밀 유지 없는 사람이다. 이 발명 내용 인식과는 사서 볼 수 있잖아 이제. 근데 판례가 이거 아니래.
아닌 게 뭐냐면 박사 논문은 반포된 간행물 계제로 갈 건데 얘는 반포가 아니라는 거야. 반포의 사전적 정의는 뿌리다기 때문에 저건 안 뿌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뿌려놨고 그 다음에 일반 도서관 출입 인원들은 비밀 유지는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29년 각호지에 있다.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이와 같이 갑의 논문이 도서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도중에 갑은 질문 2에 상한권 수술 방법 특허에 대해서 특허 출원했는데 갑의 출원 발명이 신규성. 이것도 예예요. 29년 각호지의 문제는 출원하기 전에 그 발명이 무조건 전에 있었다 이렇게 깔고 갑니다. 얘도 출원하기 전에 논문 만들어서 도서관 창고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깐 거예요. 그게 요거는 이거죠. 반포된 간행물 계제냐. 전기통신에서는 시험 문제 못 만듭니다. 낼 게 없어요. 반관계 아니다. 판례대로 치시죠 그냥. 판례를 비판하는 것보다는. 그게 답안지 작성이 편합니다. 반관계라는 것은 반포의 사전적 정의상 뿌려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뿌려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바 뿌려지지 이런 걸 사안포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에 있던 단어를 쓰는 거. 창고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는 바 반포가 되지 않았으므로 29장 각호지가 없고 따라서 얘는 신규성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차 할 때 이런 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수술 방법 아닙니까? 상한검 수술 방법. 이게 치료를 위한 상한검 수술 방법이라고 하죠. 2번에서. 그 의료행위잖아. 근데 여기 지금 의료행위냐 아니냐 쓰지 말래. 신규성만 쓰래. 그 의료행위 얘기 쓰면 안 돼요. 여기는 3번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제가 지금도 우리 뭐 2차 종합반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론을 앞에다 갖다 박아버리면 어떠냐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수님들 실제 채점하시는 분들 특강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렵게 모시고 온 분들 질문하라 이거야. 나는 일반론 앞에다 뜨리다 박는 거 점수 하나도 안 줄 겁니다. 내가 채점자라면. 그게 이런 거거든. 예를 들어서 얘도 의료행위와 연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 일반론 앞에다 뜨리다 박을 수도 있어요. 3번 문제 작성을 할 때. 근데 교수님 묻고자 하는 건 신규성이었거든. 최종적으로 등록 가능한지를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연관성 있는 걸 다 쓰는 것은 전 점수 도움에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확하게 묻는 바를 분량 늘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량 늘리기는 제 공식에 따라서 5점당 1목차로. 그래야 고득점으로 갈 수 있습니다. 4번. 이건 답안지를 한번 보세요. 5점밖에 안 되니까 목차, 완목차 점됩니다. 그 박사 논문 판례 쓰시면 돼요. 4번. 갑은 자신이 개발한 수술용 바늘. 이 바늘 동그라미. 얘는 무조건 물건이니까 의료행위 쓰면 안 됩니다. 갑의 수술용 바늘이 29조 특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하시오. 이거 묻는 바 문제. 산업성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묻는 바대로 쓰면 됩니다. 해볼까요? 산업성 이용 가능성 이거 어떻게 돼? 무조건 되는 거야. 물건 발명은 그냥 되는 거야. 신규성은 아까 우리 동그라미 쳤잖아요. 길이도 짧고 특수한 모양을 갖고 있어서 종래하고 다르대. 진보성은 현저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 현저성이기 때문에. 다 됐네.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답안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가 저는 사례집에서는 뭐 심사관이 심사 이런 걸로 의의를 많이 잡았거든요. 거절형 문제 나오면은. 근데 이렇게 잡아도 돼. 지금 묻는 바 문제여서 목차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산업성, 현성,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목차가 2 이상일 때 각각 목차를 포괄하는 어떤 개념이 있으면 그걸로 의의를 잡아도 되는데 포괄하는 개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개별 목차마다 의의 잡아도 돼요. 그러니까 산업성, 현성 의의 잡고 신규성 의의 잡고 진보성 의의 잡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정답 찾고 목차 잡는 거 연습을 했고요. 출제 취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과거 판례입니다. 문제가. 변리사 시험 경향하고는 조금 맞진 않는데 90년대 판례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었던 거 32조나 박사 논문 이런 게 이슈된 판례 문제. 당은 좀 올드했기 때문에
32조나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성 적어 보이고요. 29조이랑 각호지는 꼭 잘 잡아두세요.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변리사 시험이 이거에 한 4-5번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거였으니까 출제 가능 쟁점만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한번 해볼까? 변리사 기출 최신 거 볼까요? 올해 변리사 기출은 기초 JS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기초 JS에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58회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네. 58회가 올해 기출 여기 있네요. 어, 58회 한번 봅시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난이도 비교를 해보게, 변호사 시험하고. 작년 문제 1, 2, 3, 4 전부 다 제가 적중했습니다. 특히나 2번, 4번은 제 GS 문제하고 똑같았습니다. 4번은 제 GS하고 똑같았습니다. 작년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4번에 대한 답안지에서는 제 작년 GS 답안지를 그대로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2번도 작년 제 GS 답안지를 그대로 갖다 붙였고요. 제가 1차 때부터 대비를 많이 강조했었는데 교수님 대비 좋아한다고 제 취지를 정확하게 똑같이 출제했습니다. 1사부질 중복심판 대비하라고. 작년 강의에서도 다 보시면 아실 수 있고 3번도 제가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제 사례제 핸드북 번호로 써놨습니다. 작년 사례제 핸드북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다만 정확하게 적중을 했어도 3번의 정답 찾기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자세하게는 못 쓰셨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3번을 좀 보겠습니다. 3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작년 시험에서는. 반대로 갈까? 3번의 출제 취지 방금 변호사 시험하고 똑같은 출제 취지였어. 굉장히 유명한 과거 판례. 이 프린터 사건은 뭐 지금도 우리 1차 수업에서도 리딩 판례로서 항상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근데 좀 철지난 판례죠. 아주 옛날 거니까 90년대 후반 이제. 답은 잉크젯 프린터에서 그리고 굉장히 유명했던 판례이기 때문에 논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논문에서 리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재사용, 재활용, 소모품 재활용. 답안지에 논문의 표현을 조금 사용을 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읽기. 문제 읽으실 때 사람이 2인 이상이 나오거나 일자가 2개 이상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얘하고 그림 그리는 방법이 달라요. GS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얘는 일직선 그어놓고 사람, 국가, 일자, 행위, 발명, 발명자 이렇게 그리는 거고 사람은 민법에서 수업했던 것처럼 그리는 게 오히려 편합니다. 얘보다는. 민법 채권 수업할 때 많이 그렸던 스타일인데 누가 누구한테 무슨 법적 지위가 있냐를 찾는 문제이다 보니까 법적 지위에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사실관계들을 여기다 같이 써주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가 갑이 특허권자고요. 프린터 특허권자인데 이 프린터는 카트리지와
본체를 결합한 것이 특징인 특허입니다. 보충 설명 좀 해드리자면 제가 1차 때 계속 얘기했던 희한한 꺽스라고 보시면 돼요. 본체와 카트리지가 나만의 특유한 꺽스에 의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고 완벽한 결속이 이루어져서 불량품이 나오지 않는다. 이게 결합의 특징이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을은 상기 특허된 잉크젯 프린터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걸 판매자입니다. 프린터 팔고 있는데 이건 정품 팔고 있어요. 이거 조심하세요. 1차도 마찬가지고 2차도 마찬가지인데 문제가 명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걸 출제하거나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얘 너무 유명한 판례고 이 판례는 무조건 권리 소진으로 가는 겁니다. 때문에 을이 판매하고 있는 프린터는 정품이어야 돼요. 정품이어야지 권리 소진 들어가지. 이게 짝퉁이면은 답안지 쓸 말이 없습니다. 다 치맨 거 되는 거야. 짝퉁 갖다가 하면은. 근데 이걸 논문이나 이 판례를 잘 모르는 학원 강사들이 을이 판매하는 걸 짝퉁으로 잡아서 기출문제 강의를 하던데 그런 문제 의도하고 전혀 반대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짝퉁인 순간 답안지 쓸 내용이 전혀 없거든. 그건 논문을 전혀 모른다는 소리죠. 이건 정품입니다. 그래서 을은 상기 특허된 잉크젯 프린터를 판매하고 있다. 여기 정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특허품을 판매하고 있다가 정품을 의도하신 교수님의 취지입니다. 다만 문제가 불명료한 건 맞아요. 이러한 프린터에 사용되는 소모품으로 갑에 특허된 잉크젯 프린터 에만, 야 이거 저 나왔다 대놓고 에만 동그라미, 이게 전용품이래. 그리고 소모품 동그라미. 일자 2개 이상인 건 그림 그리기가 쉬운데 사람 2개 이상인 게 사실관계를 적어줘야 돼갖고 조금 그리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연습하면 됩니다. 잉크 카트리지 판매하고 있다. 근데 이거는 각각 무관 동그라미. 이건 정품이 아니란 소리예요. 가품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정품이 아니란 소리예요. 병은 일로부터 프린터를 구입해서 구입 동그라미 권리 소진. 지금 이 관계 하자마자 센스 좀 떠오르십니까? 제가 기본 강의나 판례 심화 강의나 선례 강의나 계속 많이 해왔었는데 법적 지위 문제가 특허 보면 쉽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특허 전용이 제3자고 정당 권리자 무권리자. 이거 정당 권리자 무권리자 아니잖아. 그럼 특허 전용이 제3자거든요. 그때 제3자가 침해자냐 아니냐 할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첫 번째 돈 줬냐, 두 번째 출원 줬냐 이거라 그랬었죠. 돈 줬냐가 실시를 줘서 실시권 받았냐고 권리 소진해서 사왔냐는 겁니다. 출원전은 선사용권인 거고. 이거 사왔다며. 아이 권리 소진이네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권리 소진이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야 을이 정품 판매하는구나라고 자꾸 문제를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프린터는 정품 사왔어. 구입해서 가정용 사용. 가정용 동그라미. 이게 이제 업으로서 실시가 아니다. 그건데. 카트리지가 다 소모된 경우에는 시중에서 다양한 동그라미. 이게 센스야. 2차 사례집을 계속 제 걸 읽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 읽기 하면서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다양한 뭔가 어색한 게 와요. 감이. 이게 물리적 시간이 들어오면 옵니다. 이거 뭘까? 이런 의심이 되면은 상당히 좀 센스가 많이 올라간 건데 문제를 혹시 비유가 좀 되십니까? 아까 카트는 에만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방금 지금 잉크거든요. 카트리지가 다 소모된 경우에는 시중에서 다양한 프린터에 사용될 수 있는 잉크를 구입해서 직접 충전. 근데 이게
다양한이래. 이건 전용이라 그랬고. 완전 대놓고 준 거야, 이게. 이거하고 다르니까 너 이거 다를 비교해라 이 소리예요. 아니 내가 교수님 비교 제일 좋아한다 했잖아. 그럼 뭔가 비교가 있겠구나라고 인식한 상태에서 읽다 보면 눈에 보일 수 있거든요. 얘는 애만? 얘는 굳이 다양한? 그냥 잉크라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다양한? 의심이 되면 좋다는 거죠. 물론 이런 거 바로바로 의심만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계속해서 시간이 있어야 되고 제 사례집과 제 GS 계속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하고 똑같이 문제 읽기를 계속 분석을 좀 해보셔야 되고, 보통 우리가 이거 어떤 거 할 때 이렇게 하냐면 전용이잖아. 이거는 특허권자 좀 도와줘야지. 이거 함부로 못하게 해줘야지. 이런 느낌이고, 다양한이잖아. 야, 이거를 무슨 특허권 효력을 미치게 하냐. 다양한인데. 건들지 마. 다 쓰고 있는 건데 이걸 특허권 주는 게 어딨어. 상표에서 많이 배우는 개념이잖아요. 공존하고 있는데 이걸 독점권 주는 게 어딨어. 그 뉘앙스로 준 거야. 그러면 잉크와 관련된 건 무조건 비치매로 쓰는 걸 원하시는구나. 이 센스. 다양한이 독점 줄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어디서 저게 나오는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로부터 프린터를 또 구입해서, 이건 프린터 구입 동그라미, 권리소진. 다시 말하지만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유는 누가 특허권자, 전용 실시권자고 누가 제3자 중에서 침해자고 침해자가 아닌지 그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법적주의 잡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 2명 이상이면 이거 법적주의 잡으려고 그리는 거야. 일자 2개 이상이면 신진선악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거 권리소진. 인쇄소에서 업무용 사용. 얘하고 비교하라는 소리예요. 굳이 얘는 가정, 얘는 업무. 카트리지 모두 쓰는 경우에는 의리 판매하는 카트리지 구입. 이거 안 돼. 이건 가품이었잖아. 가품 구입은 권리 소진이 아니야. 카트리지 구입해서 제거하고 삽입. 1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 가기 전에 교통정리부터 해드릴게요. 얘가 갑을병 정도만 나오거나 갑을정 정도만 나오면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았을 거야. 근데 사람과 행위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긴장된 상태에서 그냥 생각을 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다 하다가 시간 다 끝나고 아마 굉장히 난처했을 문제예요. 결론 좀 잡아드릴게요. 교통정리 해야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는 게 또 이해가 되니까. 프린터가 카트리지 플러스 본체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갈아 끼워. 카트리지 플러스 본체에서 카트리지를 바꿔서 본체랑 갈아 끼워.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프린터의 생산이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카트리지가 잉크 플러스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되는지 몰라. 하여튼 잉크 떨어진다니까. 잉크를 갈아 끼워. 이건 카트리지 생산? 이거 가는 거야. 이거 작년에 사례 강의에서 정확하게 적중했던 거거든요. 거기서는 프로보 교체로 했었습니다. 프로보 교체. 용접기라는 전체 그거에 프로브 하나 바꿔 끼는 거. 그거 있었거든. 충전, 교체 이런 게 재활용이라고 하고 논문에서 리사이클, 재활용이라고 하고 그것은 예의 생산 그 쟁점 보는 겁니다. 그럼 더 갈게. 생산이 되면 뭐가 되냐? 얘 생산이 되면 직접 침해되는 거야. 얘 생산이 되면 간접 침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정품 사왔어. 사온 걸 중간에 생산을 해. 그럼 권리 소진 차단된다는 소리야. 얘도 만약에 정품 사왔어. 중간에 바꿔. 권리 소진 차단된다는 소리야.
아예 가품 사왔으면 권리소진 얘기도 안 나오는데 정품 사온 거를 갈아 끼면 권리소진 차단되냐는 거. 권리소진이 차단되면 이 소리예요. 정품 사왔어요. 근데 여기서 재생산을 해, 생산을 해. 그러면 정품 사와서 생산하기 전까지는 권리소진 비침해. 여기서부터 권리소진 차단되니까 침해란 소리예요. 이게 생산의 의미고 이게 교체, 특히나 소모품 교체, 이 쟁점. 그래서 문제 읽을 때 카트리지를 교체했는지 잉크를 교체했는지를 나눠야 돼. 잉크를 교체했으면 카트리지의 생산이 되는지 문제인 거고, 잉크 교체가 카트리지 생산이라면 간접 침해로 가는 거고, 카트리지를 교체했으면 카트리지 교체가 프린트 생산인지를 묻는 거고, 프린트 생산이라면 직접 침해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품을 쓰다가 이렇게 바꿨어. 권리소진 차단 여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가품 쓰다가 바꾸는 거는 계속 그냥 그냥 말도 안 되는 침해인 거고. 그렇게. 그럼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 읽기 전에 여기까지 다 교정 정리 해버릴까? 얘 특허권자예요. 다시 말하지만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이거 우리 그 사례 강의랑 많이 했습니다. 문제 어떻게 푸는 건지. 법적지 먼저 잡고 그 다음에 행사 쓰는 겁니다. 법적지 잡아보자. 얘 특허권자 아까 잡았다. 얘 뭐야 얘? 프린터는 이거는 정품 판매니까 이거 문제 없어요. 응? 이거 침해 아니야. 근데 이거 카트리지는 가품이잖아. 응? 가품 판매 이거 저 간접 침해. 맞잖아. 이거 맞잖아요. 카트리지가 아까 전용이라고 대놓고 줬잖아요. 전용품의 생산량도 생량대 수청전이 간접침해잖아. 간접침해. 그 다음에 병, 프린트 사서 가정용 사용, 이거 권리소진. 그리고 가정용 실시는 어차피 침해가 아닙니다. 응? 그래서 1, 2로 해서 어쨌건 비침해야. 이건 침해자 아니고. 뭐 하는지 알죠? 지금 법적지위 잡는 거예요. 법적지위는 제3자가 침해자인지 아닌지 잡는 겁니다. 얘는 제3자가 너 침해자야. 아니야. 이거 잡는 거라고. 이게 법적지위 잡는 거라고. 그 다음에 잉크 충전. 이거 카트리지의 생산이냐로 보는 건데, 예? 야, 드럽고 치사하게 프린트 사건에서는 아니지. 잉크 충전은 이건 비침해야. 카트리지 생산일로 안 봤어요. 이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다양한 데 쓰는 잉크거든. 이건 못 건드렸어. 정확하게는 간접 침해자 아니라는 거야. 이거 왜 간접 침해자 아니야? 잉크 충전은 카트리지 생산 쟁점이라니까요. 카트리지 생산은 간접 침해 쟁점이잖아. 그래서 직접 침해자냐가 아니고 간접 침해자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 프린터 구입 업무용 사용, 이거 권리소진, 이거 침해자 아니고. 그러니까 직접 침해자 아니고. 그 다음에 카트리지 사임임, 이게 드럽고 치사한 게 이게 여기선 이제 침해자로 했어요. 침해자로 했는데 제가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거를 사례집 핸드북에서 적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상황이 이제 프로브 교체거든요. 최근에는 소모품 교체를 생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요? 내가 1차 했을 때 생산의 개념대에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만을 생산을 보는 게 아니라 동네 문방구에서 가공 수리도 생산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구성요소 일부 결여한 것을 완비하는 행위까지 생산을 본다. 거기 가공 수리 쟁점이 있잖아. 그게 여기거든요.
이 프린터 사건에서는 가공수리도 생산을 본 겁니다. 그거를 논문 제목으로는 소모품에 대해서 교체하는 재활용 행위도 생산을 본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건 특허권자한테 이중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거다라고 했고 별로 그렇게 생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공 수리 행위는 생산을 안 보는 판례가 더 많아요. 그게 제 사례지에 있었던 프로브 교체예요. 요건은 이거거든. 판례에서 본질적 구성 요소를 갈아 꼈냐 아니냐로 가요. 본질적 구성 요소. 요즘에 웬만한 본질적 구성 요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모품을. 근데 저기는 본질적 구성 요소로 봤어요. 그럼 여기서 왜 또 본질적 구성으로 봤는지 그 설명 조금 드릴게. 여기는 아까 카트하고 본체하고 외부 결합의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 이게 특이한 꺽쇠거든. 그럼 그 꺽쇠를 본질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특허의 핵심적 효과를 묻는 거잖아. 그래서 카트리지를 바꿨다는 건 이 꺽쇠가 새로운 꺽쇠가 왔다는 거 아니야. 때문에 본질적 구성 요소의 교체를 받거든요. 근데 요즘 웬만하면 소모품들은 그렇게 특허에 대놓고 특허 발명 효과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 표현이 없으면은 본질적 구성 요소 교체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답 먼저 말씀을 드렸고 문제 읽으면 1번 병의일로부터 잉크젯 프린터를 구입해 갖고 사용하는 행위가 가외 특허권을 직접 야 이거 왜 직접 침해 나왔어요? 병은 왜 직접 침해 나왔습니까? 뭘 왜야? 프린터 갖다가 얘기했으니까 직접 침해지. 프린터 구입해서 사용하는 행위가 가외 특허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비침해 아까 했죠. 이유는 정품 사왔으니까 권리 소진. 또 하나 가정용 실시이기 때문에 권리 소진. 4점입니다. 제 공식에 따른 완목차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긴 두 개 다 쓸 수 있어요. 권리 소진하고 가정용 실시. 근데 권리 소진은 다음 문제에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정용 실시로 메인으로 써놨어요. 이런 게 목차 잡는 거. 그 다음 2번. 병의을로부터 구입한 잉크젯 프린터에 카트리지가 다 소모된 이후에 시중에서 다양한 동그라미. 이거 침해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다양한이라고 하면. 다양하게 쓰고 있는 건데 그거 갑자기 독점권 주는 게 어디 있어? 이런 뉘앙스예요. 다양한 종류의 프린터의 카트리지에 사용될 수 있는 잉크를 구입 충전해서 사용하는 행위가 간접, 이거 왜 간접 침해야? 잉크 충전이 잉크 카트리지 생산인지 묻는 겁니다. 이건 생산으로 안 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아까 내가 얘기했지. 가공 수리는 본질적 구성 요소를 바꾸면은 생산으로 보는데 잉크는 본질적 구성으로 안 본 거야. 왜냐면 이 특허 발명만의 전유물, 특징적인 기술적 효과가 아니거든. 모두 다 쓸 수 있다며. 모두 다 쓸 수 있는 구성은 얘만의 본질적 구성이라고 보진 않아요. 얘만의 본질적 구성이라는 것은 신규 진보성이 인정돼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특이한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잉크는 본질적 구성으로 안 봤다고. 그래서 잉크 충전은 카트리지 생산으로 안 본 거예요. 근데 아까 카트리지는 본체하고 결합되는 특이한 꺽쇠가 특허의 특징이라며. 신규 진보성 된. 그러니까 카트리지를 바꿔 낀 거는 본질적 구성 요소의 교체로 봤다고. 본질적 구성 요소의 교체면 개의 생산으로 본다고요. 가공수리 교체가 생산이냐 아니냐는 본질적 구성 요소를 바꿨냐 아니냐로 갔는데 본질적 구성 요소라는 것은 얘가 특허를 받는데 핵심이 된 신규 진보성의 요인이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잉크는 신규 진보성이 전혀 부정적인 거예요.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얘는 본질적 구성이 아니고 카트리지는 완전히 신규 진보성이 대표가 된 겁니다. 결합의 특징이 있는 특이한 거라며. 그래서 걔를 바꿔 낀 건 본질적 구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 2번 간접 침해 아니다. 본질적 구성 요소의 교체가 아니어서. 특히나 잉크는 다양한 데 쓰고 있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독점권 영역으로 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뉘앙스. 2번 정의 행위는 직접 침해. 이거 왜 직접 침해예요? 이거 프린터니까 직접 침해고 그 다음에 카트리지 삽입했잖아. 이건 프린터 생산인지 쟁점이어서 직접 침해로 간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이 시점이야. 정품 사와서 써요. 권리 소진이야. 그 다음에 카트리지 바꿔요. 권리 소진 이어지냐 차단되냐 이거랑. 얘하고 목차 두 개 잡으면 되는 거야. 카트리지 교체 전, 카트리지 교체 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카트리지 교체 전은 권리 소진 들어가면 됩니다. 아까 제가 1번에서 권리 소진 자세하게 안 썼다 그랬죠? 여기다 자세하게 쓸 거거든.
이런 게 목차 잡을 때 중복되는 내용을 어디다 쓸까 교통정리하는 겁니다. 카트리지 교체 전은 권리 소진에 의해서 비침입니다. 근데 카트리지 교체 후는 아까 얘기했지만 카트리지 교체는 본질적 구성 요소의 교체로 봐서 프린터 생산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는 권리 소진 차단돼요. 침해입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답안지에는 그거 써놨을 수 있어요. 제 적중률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답안지를 가공하지 않고 기출문제를 웬만하면 제 GS하고 사례젠드부에 있는 표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야 적중률을 담보해서 내년에도 제 것만 보면 정확하게 다 풀 수 있습니다를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많은 강사들이 자신의 교재하고 기출문제 해설이 전혀 다릅니다. 기출문제 해설은 어디에도 교재에도 없는 표현과 어디에도 없는 목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들이 강의하는 교재나 이걸로는 내년 시험 문제도 절대 못 푼다는 거거든. 난 그게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복북을 하고 있습니다. 붙여넣기. 때문에 여기는 내가 아마 결론을 비치매라고 써놨을 겁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프로브 교체는 그거 권리 소진 차단 안 된다고 했거든요. 요즘엔 가공 교체 행위는 웬만하면 생산을 안 보고 있거든. 근데 실제 답안지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논리만 충족하다면. 답안지 한번 이따가 보고. 3번 의뢰 카트리지 수입 판매가 직접 침해, 간접 침해. 직접 침해 어떻게 돼요? 얘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제대로 나온 게 아니야. 이런 걸 생략 발명이라고 하거든요. 구성요소 일부 결여한 거. 본체가 없잖아. 최근에는 대법원에서는 본체 없으면 다 직접 침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고등법원에서는 균등론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웬만하면 비침해. AR, 생략 발명. 생략 발명 제대로 한번 다시 나와야 돼요. 간접 침해는 이건 너무 쉽다. 이거 대놓고 간접 침해잖아. 아까 M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쓸 말이 없잖아. 소모품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소모품도 M안이면 간접 침해 적용한다. 그 판례 쓰는 거죠. 아까 세 번째 줄에 소모품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소모품. 이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문제 읽기 할 때. 소모품. 3번은 시점인데 묻는 법 문제입니다. 직접 침해 목차 하나, 간접 침해 목차 하나로. 답안지 한번 보면 이제 알겠죠. 변호사 시험하고 레벨이 다른 거 훨씬 어렵게 나오긴 하는데 정답 찾기만 되면 나머지 내용은 자꾸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제 GS와 사례젠드부에 있는 거 그대로 퍼즐 맞추기 했습니다. 결론만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전혀 걱정거리 없을 겁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200페이지. 사례젠드부 57번이 작년에 적중한 거 참고하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간접 침해, 직접 침해 쟁점남은 제가 사례젠드부에서 보통 특허 침해로 의의를 퉁쳐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실관계 특정이라는 것은 많은 강사들도 방향성을 이뤄하길래 제가 강의를 하려고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실제 답안지에서도 이렇게 써도 됩니다. 문제가 뭐 하면은 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한 거라고 생각하고 풀었습니다라고 쓰면 난 점수 무조건 준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을이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정품이다 이걸 잡았어요. 정품 대리인정이다. 만약에 그걸 가품이라고 해버리면 다 침해거든. 사실 권리소진 얘기도 나올 수도 없고 그 얘기를 쓴 겁니다. 읽어보면 1번 을이 판매하는 잉크젯 프린터는 갑의 것으로서 권리소진이 적용된 제품으로 보겠다. 반면 카트리지는 각각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가품이라고 보겠다. 이거 써놓은 겁니다. 3번 설문일라실에 대해서 1번 문제유지 가정용 행위는 말씀드렸지만 권리소진과 가정용이 전부 다 쟁점이 될 수 있는데 권리소진은 다음 문제에 쓰려고 여기 가정용으로 포커싱 맞춰놨습니다. 내용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4점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목차 하나, 업으로서 실시 하나 썼고요. 3번 정답 비침해, 그 다음에 4번, 1번에 1번 문제유지. 리사이클이라는 게 논문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재활용, 리사이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소모품의 교체입니다. 소모품 교체. 여기는 저기 아까 5점보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2목차가 필요했어요. 그 때문에 간접침해 요건하고 3번 교체가 생산인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5점당 1목차 공식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간접침해 요건 저 일반으로 써놓은 거고요. 3번 교체가 생산인지 1번 법원은 원래 제품이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교체를 하면은 이거는 생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동일성이 유지됐냐 아니냐는 본질적 구성 요소를 바꿨냐 아니냐로 봅니다. 다음 페이지 제품의 동일성을 해야 할 정도의 생산을 이뤘는지는
제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 형태, 특허법의 규정 취지. 이거 굉장히 일반론이야. 이거 전부 다 사례제인드부에 있는 문장 그대로거든요. 최근에는 객관적 성질, 이용 형태, 특허법 규정 취지상 웬만하면 생산을 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린터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카트리지 교체는 생산을 봤었어요. 그 본질적 구성이라고 본 거죠. 나번 검토. 아무거나 부품 교체도 다 침해로 보면 정말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유명한 쟁점이었던 거야. 아니 프린터 돈 줬잖아 특허권자한테. 근데 소모품을 교체를 못하게 하면 프린터 또 사란 소리야. 아니면 카트리지 특허권자 갖고 사거나. 아니 내가 한 번 샀는데 왜 자꾸 걔 걸 사야 되냐고. 그 소리거든요. 그건 이중으로 특허권 보호받은 거 아니냐. 이런 쟁점입니다. 답은 잉크 교체 전후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내가 여기 현실적인 답안을 보여드렸어요. 사실상 다양한에 대해서 센스 잡지기라는 것은 수석하실 분도 지금으로서 어렵습니다. 이거는 저처럼 계속 실무를 해보거나 저처럼 강사로서 모든 문제를 몇 번을 봤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센스고 시험장에서 다양한에 대해서 동그라미 못 쳤다면 현실적인 게 이겁니다. 그냥 판례 일반론 쓰면서 가정적으로 쓰는 거예요. 뭐뭐라면 그냥 이럴 것이다. 이게 제일 쉬운 답안이거든요. 교체 전후 카트리지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근데 강사로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다양한 데 사용되는 잉크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본질적 구성 요소가 될 수 없어. 특허만의 전용미라고 볼 수 없어. 누구나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의 교체는 본질적 구성 요소의 교체로 볼 수 없어. 동일성이 유지된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카트리지의 본질적 구성 꺽쇠였습니다. 본체하고 결합되는 꺽쇠였잖아. 그럼 잉크는 아무것도 상관없죠. 이 꺽쇠하고. 때문에 본질적 구성 요소가 아니다. 아까 판례가 제품의 객관적 성질, 이용 형태, 특허법 규정 취지라 했잖아요. 이게 명세서 보는 거라니까, 명세서. 명세서의 카트리지가 뭐가 중요한지 보는 거라니까요. 아까 꺽쇠였잖아, 결합. 잉크하고 상관없잖아. 그럼 잉크 교체는 카트리지 내의 본질적 구성이 아니란 소리라고, 잉크는. 근데 꺽쇠 교체는 어떻게 되겠어? 카트리지와 꺽쇠 교체. 그건 본질적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꺽쇠 교체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강사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4번 보론은 논문 제가 강의해드리려고 집어넣은 건데 일본에서는 잉크 교체도 침해로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카트리지 외형이 특징이야. 지금 우리 것처럼. 근데 잉크를 충전한 카트리지를 부셔야 돼. 외형을 부셔버려서 구멍을 낸 다음에 잉크를 충전해. 그 다음 다시 메꿔. 예를 들어서 이거야. 꺽쇠가 특징이에요. 카트리지가. 꺽쇠를 부셔. 거기다 잉크를 넣어. 꺽쇠를 새 걸로 바꿔. 그럼 꺽쇠 교체했잖아. 이러면은 생산으로 봤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4번 보론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잉크젯 프린터 사건에서 이거 캐논 프린터니까 한국이건 일본이건 난리 쳤었거든요. 근데 캐논 쪽에서 워낙 대리인을 잘 선임했는지 그들한테 유리한 결과로는 다 나왔는데 잉크젯 프린터 사건에서 단순히 잉크를 보충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이게 방금 우리 문제였고요. 단순 보충. 제품을 가공해서 제품 가공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표면에다가 막 뚫어버려갖고 부셔버려갖고 잉크 넣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 거. 이거. 그렇게 했다면 생산을 본 바 있다. 그 다음에 앞에 문장은 뭐냐면 교체가 생산인지 아닌지는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본에서. 이건 학설이에요. 내구도가 빵이 된 것을 교체함으로써 내구도가 100이 된다. 이건 생산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거든. 근데 내구도가 한 70 정도 됐어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100으로 올렸다? 이건 생산을 보지 않아. 내구도가 아예 빵이 돼서 못 쓰게 됐어. 그걸 100으로 만들어. 이건 생산을 보고. 일본에서는 내구 기간이 경과한 제품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부품을 교체하거나 본질적 부분을 교체하면 이건 생산으로 본 바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설문이 권리 소진된 제품의 소모품을 교체했어도 권리 소진. 이게 정답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5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목차가 필요했고 이목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체 전, 교체 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체 전은 권리 소진. 권리 소진 여기다 넣다 보니까 1번 문제에다 가정용 실시만 넣은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교체 후, 이거는 저거 봐봐요. 이 판례는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똑같은데 내용이 겹치지 않게 하려고 다른 문장을 썼죠. 그 판단 기준은 똑같아요. 본질적 구성 요소를 바꿨냐 안 바꿨냐. 제품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그 똑같은 내용이고요. 결론 봐봐. 결론. 잉크 카트리지 교체 전후 프린터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이거. 실제 프린터 사건에선 침해로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적중률을 보여드리고 현실적인 수험생의 입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게 강사잖아요. 강사직이잖아. 그래서 제 작년 사례제도 그대로 붙여 넣었다 했어요. 사례제 핸드북에는 이거 비치매로 갖고 요즘에 웬만하면 비치매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하다 해서. 그래서 비치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론을 쓴 거예요. 사안포섭 정확하게 하기 힘드니까. 만약에 동일성이 유지됐다면 이렇게. 근데 이 사건에서는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된 게 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구 범위와 발명의 설명이 더 상세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안 줬잖아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해도 점수 충분히 받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근데 제가 이 실제 프린터 사건 참고해서 답안 지정한 것도 벨리사스쿨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벨리사스쿨 홈페이지하고 카톡방하고 가면 제가 올려놨는데 그 기초GS 5회차에서 이 문제를 했었어요. 기초GS 5회차 수정 답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치매 로고 쓴 것도 있습니다. 그 답안지를 보시면 제가 치매인지 아닌지는 저 사안포섭을 해놨어요. 교수님께서 주신 단어는 이 명세서를 안 줬기 때문에 명세서로 분석할 수 원래 명세서로 분석하는 겁니다. 실무에선. 근데 명세서를 안 줬기 때문에 뭘로 하냐면 다양한 거하고 M안으로 한 거예요. 잉크는 다양한이었기 때문에 본질 구성 아니라고 했고요. 카트리지는 M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본질적 구성 요소 맞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사안 포섭한 게 그래서 홈페이지 가시면 또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은 일반적이었어요. AR 쳐서 직접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도 간접침해 될 수 있다. 이걸로. 이건 정확하게 작년 제 GS 적중했던 겁니다. GS 답안지 그대로 했어요. GS에서 소모품 간접침해 물었었거든요. 최근 변호사 기출과 변리사 기출을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의도는 오해하지 마세요. 변호사 기출을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기출에서 나왔던 쟁점이 변리사 기출에 나온 적도 있기 때문에 다만 쟁점을 보되 난이도는 변리사 기출로 참고하고 문제풀이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변호사 기출은 그 문제에다 정답을 다 주셨거든. 변리사 기출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고요. 참고만 하시면 잠깐만 쉬었다가 나머지 58의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필기 한번 부탁드릴게요.